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출중한지 여부랑 이거는 좀 팁인데요. 선임을 한 경우에 사건이 이제 법원에 기소되거나 이제 법원에 이제 등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주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전에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팁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송사에 휩싸인다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좋은 변호사는 뭘까요? 좋은 변호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수많은 의뢰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 사건을 좀 열심히 정말 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이 변호사가 좀 내 사건에만 좀 몰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변호사라고 한다면 크게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 그리고 의뢰인과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출중한지 여부랑, 그리고 이제 소통이 원활한지 여부, 크게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출중한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송사에 휩싸여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이제 변호사를 여러 명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다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잖아요. 상담도 없이 바로 비대면으로 선임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보면, 이 변호사다라는 느낌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실 때 이미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스펙이 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직접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직접 일 처리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요새는 또 그렇잖아요. 요새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은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변호사님이 직접 하시는지.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의뢰인들이 좀 규모가 큰 그런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다 보면 뭔가 여러 명이서 내 사건을 처리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법무법인에 찾아갈 때 보통 그 법무법인에 소개하는 사람은 대표 변호사죠. 그 대표 변호사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보고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럼 그 수많은 변호사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변호사를 그 대표 변호사가 왜 고용할까요? 변호사들을 많이 일 시키려고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일 처리한다고 보기는 조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변호사는 본인이 많이 선임을 해서 밑에 변호사들한테 일 시키려고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꼭 이제 그런 데를 좀 지향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직접 일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다른 곳들도 좀 보면, 그래서 이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일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일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착수금에 다 그 변동을 차등을 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선택한 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직접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돼요. 형사사건, 민사, 가사 다 동일하게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끝난다고는 하지만 길어지면 2년 가까이도 가고 이러는 게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절차를 밟아가는 텀이 깁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이게 뭔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실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소송인데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변호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사무장이랑만 연락이 되고 변호사한테 뭐 변호사 핸드폰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실제 여러분들이 소송을 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또 일 처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의뢰인한테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동안 나와 연락할 일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일 열심히 할까요?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클라이언트와 내가 소통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사항을 내가 확인하고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럴 때 더 꼼꼼하고 사건을 더 잘 처리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건을 좀 더 원활하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동일한 말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대표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느냐, 혹은 사무장과의 소통만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또 착수금에 차등을 두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소통이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과 그리고 사건의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둘 다요. 이거는 좀 팁인데요. 선임을 한 경우에 사건이 이제 법원에 기소되거나 이제 법원에 이제 등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검색창에 이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해보면 어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법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건 번호, 2024, 고단, 어쩌고 적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그 검색을 하면 사건이 지금 크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표가 쭉 나옵니다. 7월 며칠에 공소장이 접수되고, 그리고 공판기일 언제 지정됐고, 이런 것들 쭉 다 나와요. 민사소송, 이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민사 가사에 있어서는 준비 서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 있었던 변호인의 의견서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그걸 확인해 봤는데, 아니 지금 재판이 이제 기록 등사 신청도 하지 않았고 형사 사건이라고 친다면 변호인 의견서 지금 한 장을 제출하지 않았네. 지금 공판기일이 지금 얼마나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항소심이라고 한다면 또 기일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변호인 의견서 한 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지금 변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사에 휩싸이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지금 내 변호사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여러 가지 정보, 팁 외에도 얼마 전에 쯔양님 사건이 좀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은 사전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변호사분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같은 변호사로서 좀 착잡함을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좀 일반인들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해보면서 정말 꾸준하게 들려옵니다. 그 변호사의 어떤 직업 정신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의뢰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언제 듣냐면,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면 1심에서 이제 보통 실패해 본 사람들이 항소심을 선임하러 오시는데, 그때 그 의뢰인을 통해서 1심 변호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말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그냥 징계감은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형사범죄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정말 이거는 충격적이다라는 또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형사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뢰인한테 지금 그 검찰로 넘어갔는데 담당 어떤 검사와 무슨 관 작업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검사가 이제 퇴직하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내기로, 그럼 관 작업이 마무리됐으니까
뭐 이러면서 예, 뭐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법무법인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와, 그랬더니 거기 안에 소속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걸 그 법무법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이건 뭐 징계를 떠나서 거의 구속감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사기꾼 변호사를 어떻게 거르느냐? 뭐 당연히 뭐 중요한데, 뭐 청탁을 암시하거나 이렇게 대놓고 청탁을 요구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뭐 간절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청탁이나 이런 거 이루어지는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일도 오히려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데는 정말 가시면 안 돼요. 최악의 변호사 사무실이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도 최악의 결과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교차 검증이 필요하죠.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사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결과를 확답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는 웬만하면 좀 거르라고 하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쉬워, 이 사안이. 나한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결과를 확답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좀 수임료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 결과를 확답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무조건 승소합니다. 아니면 이 사건은 내가 이거 벌금형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가의 수임료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좀 검색을 해봐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그때도 좀 교차 검증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정말 확실히 가능한데 굉장히 저한테는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착수금이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낮다, 그러면 정말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 그리고 변호사가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좀 사기꾼 같은 변호사, 사기꾼 변호사를 거르는 방법, 교차 검증이 중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네요. 네.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차가 중요한지 아니면 전문 분야가 더 중요한지. 전문 분야와 연차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연차가 과연 중요할까? 이런, 예를 들어서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서 어떤 변호사가 한 3년 차 변호사라고 해봅시다. 근데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서 월에 사건을 10건씩 처리해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건을. 그렇게 해서 한 3년이 지났으면 거의 한 300건 가까이 처리하잖아요. 하지만 변호사 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월에 한두 건 하시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년이 됐는데 월에 한두 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이게 연차만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경력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성공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연차가 굉장히 높다. 10년,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거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연차와 전문 분야, 질문이 연차와 전문 분야 중에, 근데 그 변호사가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야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연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전문 분야로 취급하는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은 크게 행정, 민사, 가사, 그리고 형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전문 분야가 나는 형사와 민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행정을 맡기기는 조금 그렇겠죠. 물론 이 전문 분야라는 제도가 전문성을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게 보통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분야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요건이 좀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 형사사건, 민사사건 그 분야가 3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사건을 한 3년간 한 2, 30건 정도 다뤄봤을 때 그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월에 한 건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전문 분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건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말이지 베테랑이고 전문가다라고 이제 보장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건이 좀 많고 뭐 유능하다고 좀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경력, 뭐 연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변호사가 정말 믿음이 가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선임한 경우에 서면을 보면은 상대방 변호사 수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건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요, 근데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건에 정말 몰두해서 나만의 그 준비 서면을 내 변론 방향을 작성해서 수립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을 하고 처리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준비 서면을 예를 들어서 하나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데 그걸 여러 명이 작성할 일이 없죠. 여러 명을 작성할 일은 없고 그냥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일 처리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사무실과 다른 사무실, 다른 법무법인이랑 이제 좀 합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의견이 삐걱거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단순하게 뭐 변론의 방향이 뭐 일관되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사안이 아닌 이상 아주 그렇게 막 여러 명 선임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드립니다. 변호사들끼리 좀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의견을 내세워서 내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 의견을 따르게 되면 그 변호사가 그 사건의 결과를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좀 책임이 분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변호사가 여러 명 선임된다고 해서 뭐 의견서 내용 어차피 뭐 다 똑같을 텐데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기 뭐 법무법인이나 소속 변호사 이름이 쫙 들어간다고 해서 사건을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말고 직원을 포함한 사무실 분위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확인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좀 사무실이 좀 정갈하고 뭔가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갔더니 좀 클라이언트 응대도 좀 별로고 이러면 사실 이 변호사의 일처리라는 것도 사실 클라이언트를 응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사실 일처리가 원활하려면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느낌을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일처리가 원활하려면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주는 느낌도 뭐 다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뛰어난 언변을 중점으로 인물을 묘사하는데 현실은 말보다 글을 잘 쓰는 변호사가 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실제 뭐 법정에서 그렇게 뭐 드라마처럼 뭐 즉석에서 뭐 변론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드물고요. 그 변호인 의견서나 아니면은 준비서면 이런 것들로 사실 글로 작성한 것들로 이제 사실 뭐 공방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리에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뭐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건 뭐 내 생각에 있는 걸 정리해서 글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글의 작성을 잘하는 사람은 말도 웬만큼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또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법원에 가서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판사의 의중이 성립되지 않았네 라고 하면 그 순식간에 그 판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즉석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판사를 좀 설득할 그 필요도 있고 그리고 뭐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서 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기도 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뭐 당연하게도 압도적으로 이제 글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뭐 잘 못하는 뭐 변호사가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 좋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